대한민국 방산 수출의 역사를 갈아치우며 매번 신기록을 세우게 하는 나라 폴란드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얼마 전 국내 언론은 폴란드가 한국에게 방산계약 선수금으로 1조 2천억 원을 지급했다고 알렸는데요. 이는 4조 원에 달하는 전투기 수출 계약에서 통상적인 방산계약 선수금에 해당하는 10%가 아니라 무려 30%에 이르는 액수이기 때문에 폴란드가 한국에게 전투기 납기 기한을 꼭 지켜달라는 다급한 의미에서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한국과 폴란드는 20조가 넘는 거대한 방산계약을 체결한 이후 방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죠. 그런데 폴란드는 대체 왜 이렇게 많은 무기를 그것도 하필 한국에서 사는 걸까요? 그 이유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폴란드가 처한 상황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 배경은 수백 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폴란드는 1795년부터 125년 동안 러시아와 다른 나라들에게 분할되었다가 간신히 독립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또다시 소련의 괴뢰국이 된 과거가 있는데요. 그래서 폴란드는 소련이 해체되자마자 나토 가입을 요청했을 정도로 러시아라면 완전히 염증이 난 국가이기도 하죠. 이처럼 자신들의 아픈 역사를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서 폴란드는 이미 90년대부터 노후화된 군대를 갈아엎기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강력한 군대를 갖춰야만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렇지만 폴란드군의 전력 강화는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90년대 이후로 폴란드 국민들이 러시아의 위협을 잘 실감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소련의 해체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겪으며 휘청거리던 러시아는 폴란드인들에게 더 이상 큰 걱정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폴란드와 러시아 사이에는 발트 3국과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같은 완충지대도 있었기 때문에 폴란드인들이 나름 안심하던 것도 있었죠. 그래서 폴란드는 다른 서방국들처럼 점차 군대 규모를 줄였고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등 다소 낙관적인 국방 정책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로 합병하자 폴란드인들은 아주 오랜만에 러시아라는 악몽이 떠올랐는데요. 그 악몽은 8년 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완전한 현실이 되었죠. 만약 우크라이나가 무너진다면 러시아가 그 다음으로 압박할 대상은 폴란드가 될 게 뻔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마자 사실상 준전시 체제로 돌입하며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는데요. 또 소련 밑에 있었던 두 나라 모두 소련제 장비를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폴란드는 창고에 있던 소련제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기 시작했죠. 그러자 폴란드 국방부는 아예 소련제 장비를 모두 처분하고 나토군과 포탄 호환이 되는 신식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하자며 폴란드 정부에 제안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전력에 공백이 생길 것을 걱정한 폴란드 정부는 선뜻 승인을 하기 어려웠죠. 그렇게까지 많은 양의 신식 무기를 곧바로 폴란드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폴란드 정부는 단순히 신식 무기를 들여오는 것을 넘어서 폴란드군이 장차 그 장비들을 주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국에서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권리, 즉 라이센스 생산권까지 원했는데 이건 역시 기술 유출이라는 문제 때문에 상대국과 합의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조건이었죠. 이처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준비하던 폴란드가 계약 대상국을 고려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둔 조건은 첫 번째, 나토군과의 장비 호환 가능성, 두 번째, 대량 생산의 가능성, 세 번째, 신속한 도입의 가능성, 네 번째, 기술 이전의 가능성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수입된 장비가 나토군 무기에 포탄과 호환되어야 하니 그 대상국 또한 주로 서방국이나 그 동맹국들로 한정되었죠. 하지만 서유럽의 국가들은 수출하는 무기의 성능은 좋아도 워낙 소규모로 생산하는지라 폴란드가 필요한 장비가 모두 생산될 때까지 기다려줄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이들 나라를 제외하는 한편 매일같이 전쟁 준비를 하며 대량으로 무기를 생산하는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으로 대상을 좁혔죠. 그런데 미국의 경우 방산 수출의 규모는 세계에서 제일 커도 이를 위한 의회의 승인에만 몇 달이 걸리는 등 그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오래 걸렸습니다. 결국 미국도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제 남은 건 이스라엘과 한국뿐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자국의 주요 군사 장비를 곧바로 폴란드에 대량으로 보내기에는 안보 상황이 그리 좋지 못했는데요. 아랍 세계의 국가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인 이스라엘은 당장 내일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데다가 또 그 나라들의 군사력 역시 양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또한 폴란드의 신식 무기를 대량으로 판매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로써 폴란드에게 남은 선택지는 한국밖에 없었는데요. 이때까지 세계 방산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산 무기를 갑자기 대량으로 도입해야 하는지를 두고 폴란드 내부에서는 큰 논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무기에 대해서 분석을 마친 폴란드의 군사 전문가들은 곧 한국산 무기만의 장점을 다시 보게 되었죠. 그 장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우수한 범용성입니다. 즉 한국산 무기는 언제 어디서든 잘 작동한다는 것인데요. 그 배경은 한반도의 기가 막힌 자연환경에서 비롯되죠. 한반도는 연중 최고 기온이 38도를 넘는 동시에 최저 기온은 영하 30도에 달하는 지역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연교차는 물론이고 봄에는 미세먼지, 여름에는 폭우, 가을에는 태풍, 겨울에는 폭설이 내리는 등 사계
사계절 내내 자연재해급 기상이 계속되는 곳이기도 하죠. 또 지형을 보자면 해발 1000m 이상의 높은 산이 널려 있고 폭이 30km가 넘는 커다란 강도 곳곳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반도는 없는 게 없는 자연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인지 2018년 당시 미국 해병대 사령관은 자연환경의 변화가 심한 한반도만큼 군사훈련하기에 좋은 장소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특히나 군사장비는 이러한 극한의 환경을 모두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나 원활하게 작동해야 하니 한국산 무기는 당연히 범용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한국 방산 수출의 주역인 한화 디펜스사의 K9 자주포이죠. K9의 미친 범용성은 2016년 노르웨이에서 열린 한 시험평가에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노르웨이는 새로운 자주포를 도입하기 위해 미국, 독일, 프랑스와 한국 등 각국의 주력 자주포를 시험평가했는데요. 겨울왕국이라고도 불리는 노르웨이의 악명 높은 혹한과 폭설에도 견딜 수 있는지 평가해보는 것이 주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인 각국의 자주포 중 가장 기대받았던 독일의 PGH-2000은 온도가 내려갈수록 차량에 쌓인 눈이 굳는 동시에 자꾸만 시동이 꺼지며 먹통이 되었는데요. 그와 달리 유기압 현수 장치가 장착되어서 자체적으로 눈을 녹일 수 있었던 한국의 K9 자주포는 영하 40도 이하에서도 끄떡없었을 정도로 범용성이 매우 우수했다고 하죠. 이처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전 세계 어디에서나 운용이 가능하다는 한국산 무기의 높은 범용성은 이른바 올 어라운더 역할이 가능한 주력 자주포를 찾던 폴란드 국방부의 눈에 딱 들어올 만한 요소였습니다. 한편 한국산 무기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가성비가 좋다는 것입니다. 사실 방산계약도 결국은 하나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 금액과 금액 대비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70년 동안 북한과의 전쟁을 준비한 한국은 대부분의 무기를 항상 대량으로 생산하고 그만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국가가 생산한 비슷한 성능의 장비와 비교해도 한국산 무기는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K9 자주포와 경쟁을 하는 독일의 PGH-2000은 그 생산량이 400대도 안 돼서 한 대당 가격이 200억 원을 넘는 반면에 2000대 넘게 생산된 K9 자주포는 한 대당 가격이 50억 원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가성비마저 탁월하니 폴란드군은 한국산 무기에 더더욱 관심을 가졌죠. 폴란드군이 주목한 한국산 무기의 마지막 장점은 바로 실전에서 검증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처럼 퍼레이드할 때나 보여줄 전시용 무기를 구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전만을 위한 무기를 찾던 폴란드군에게 특정 무기가 실전에서 검증이 되었는지를 따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한국산 무기는 그 기준에서도 폴란드에게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시는 이번에도 K9이었죠. 지난 2010년 3월 연평도 포격전 당시 대한민국 해병대는 북한군의 기습 포격에 맞서 K9으로 약 88의 포를 발사했는데요. 사건 직후 미국의 인공위성으로 확인해본 결과 그 탄착군이 매우 오밀조밀하게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급박한 실제 상황에서도 그 성능이 매우 우수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실전에서의 효과를 제대로 보여준 K9 자주포는 연평도 사건 이후로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수출 요청을 받았고 2017년에는 인도가 K9 100문을 수입하며 새로운 K9 운용국이 되었는데요. 수십 년 동안 파키스탄과 국경 분쟁을 벌여온 인도는 곧장 국경지대에 K9을 배치했고 2019년에는 파키스탄군이 운용하는 중국제 자주포인 SH-15를 상대로 격렬한 포병전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때 K9의 성능에 대만족한 인도는 K9을 이전의 2배인 200문이나 추가 수입했고 최근 들어 갈등이 심해진 중국과의 접경지대에 대부분 배치한 것을 보면 실전에서의 그 성능은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죠. 이처럼 범용성과 가성비 그리고 실전에서의 효과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다잡은 K9 자주포는 폴란드가 가장 눈독 들인 한국산 장비였는데요. 폴란드는 장차 군대를 완전히 현대화하기 위해 K9 자주포 648문은 물론이고 K2 흑표 전차 980대와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폭 288문 그리고 FA50 전투기 48대까지 수입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입니다. K9을 제외한 나머지 세 장비는 아직 실전에서 활용된 사례가 없지만 한국산 무기인 만큼 범용성과 가성비만큼은 확실했으니 말이죠. 이로써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격히 전력 강화를 노리던 폴란드군은 대한민국이라는 최고의 파트너를 만났고 기술 이전이 완료된 4년 뒤에는 해당 장비들을 폴란드에서 직접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역대급 방산 계약을 맺은 한국 또한 이번 계약을 토대로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스스로를 홍보할 수 있게 되었으니 서로에게 큰 이득이 된 셈이죠. 앞으로도 양국 간의 협력을 응원하며 이번 영상 마치고자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